언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저 아이가 종이배를 접는 순간 저는 28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을 떠올렸습니다. 28년 전 딸을 잃어버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청소부의 어린 딸을 본 순간 할머니는 그대로 무너져 참아오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딸과 똑같이 닮아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맺어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복이 내려앉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우뚝 선 1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63세의 미화자산관리 주식회사 대표 정미화는 이 건물 전체의 실소유주였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약국, 그리고 작은 식당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4층부터 7층까지는 크고 작은 회사들의 사무실, 8층엔 건물 관리사무소와 보안실이 자리했고 9층과 10층 전체가 미화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아침 8시 미화는 펜트하우스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리엔 출근길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한때는 그녀도 저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 건물 세 채를 소유하게 되기까지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남은 펜트하우스에서 임대 수익만 관리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미화는 테이블 위에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혈압약과 비타민제. 매일 아침 빠짐없이 먹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지는 느낌. 시간 감각도 흐릿해져서 방금 전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죠. 이모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42세의 조카 장세준이 다가왔습니다. 미화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겉으로는 공손하고 다정했지만 눈빛 속엔 늘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 같았죠. 그저 그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서 말이야. 미화가 한숨을 쉬자 세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던데. 그 말에 미화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건망증이라니. 분명 어제 둔 서류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캘린더에 적어둔 일정이 실제와 달라서 당황스러웠던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의 문제일까요? 세준아, 혹시 내 사무실에 누가 들어간 적 있니? 아니요, 이모님. 제가 허락 없이 누굴 들여보내겠습니까? 세준의 대답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미화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48세의 관리소장 오형국이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했죠.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형국 씨, 요즘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나? 네, 대표님.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아, 그런데 지난주부터 새로 들어온 청소 미화원이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라. 미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뭐가 문제야. 일만 잘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아침 9시엔 유치원에 보낸다고 하니 건물엔 잠깐만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미화는 다시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건물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였죠. 카페에서 올라오는 커피향, 약국에서 흘러나오는 소독약 냄새, 편의점의 훈훈한 히터 바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로비 한쪽 벤치로 시선이 갔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무릎 위에 전단지 몇 장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접고 있었습니다. 카페 할인 전단지, 부동산 광고지, 피자 배달 전단지까지. 로비 전단지 꼬지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미화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전단지를 반으로 접고 있었죠. 작은 손이 정성스럽게 모서리를 맞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5살이었던 민서도 종이 접기를 좋아했지요. 비싼 색종이를 사줘도 광고 전단지로 접는 걸 더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미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번, 또 한 번. 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아이가 뭔가에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버릇이었지만 미화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죠. 민서도 그랬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할 때면 늘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곤 했습니다. 미화는 벤치에 앉아 아이 옆자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향수 냄새 대신 아이에게서는 비누향이 났죠. 깨끗하지만 값싼 비누. 새벽부터 엄마를 따라 나온 아이의 처지가 짐작됐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미화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미화를 봤죠.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김가은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은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가은이가 다시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학을 접기 시작했죠. 미화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청소하고 있어요. 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새벽 미화원. 관리소장이 말한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엄마였군요. 미화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청소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가은아, 매일 여기 오니? 일주일 됐어요. 엄마 따라서요.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거든요. 6살 아이를 새벽에 혼자 둘 수 없어서 데려오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화는 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손을 멈췄죠. 너무 정이 들면 안 됩니다. 30년 전 민서를 잃고 난 뒤 그녀는 누구에게도 깊이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젊은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죠. 한 손엔 청소도구가, 다른 손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은아, 엄마 왔어. 이소진이었습니다. 가은이가 벌떡 일어나 전단지들을 허겁지겁 모았죠. 죄송합니다. 혹시 아이가... 소진이 미화를 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조용히 잘 있었어요. 미화가 대답하자 소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은아, 이제 유치원 가야지. 소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은이는 접던 종이약을 손에 꼭 쥔 채 엄마를 따라갔죠. 아이가 몇 살이에요? 미화가 불쑥 물었습니다. 소진이 돌아보며 대답했죠. 6살이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데려오기 힘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혼자 둘 순 없으니까요. 소진과 가은이가 사라진 뒤 미화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엔 전단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죠. 피자 광고 전단지. 아이가 접다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미화는 그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쯤 접혀있는 종이를 펼쳐보니 접는 선이 아주 곱고 정확했죠. 6살 아이가 접은 것 치곤 꽤 깔끔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세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화 손의 전단지로 향했죠. 뭘 보고 계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미화는 전단지를 옆에 놓았습니다. 아까 그 청소부 딸 때문이군요. 이모님, 괜한 관심 갖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면 귀찮아집니다. 저런 사람들이라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죠. 세준의 말투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듯 했죠. 미화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죠. 건물 입구로 나가는 소진과 가은이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가은이는 여전히 종이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엔 커다란 유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 속의 소녀. 28년 전 5살 민서와 함께 갔던 미술관에서 구입한 그림이었죠. 엄마, 이 소녀가 저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웃고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그림은 미화에게 딸과의 마지막 추억이 되었죠. 거실 서랍을 열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이 손목 크기의 진주 팔찌가 들어 있었죠. 민서의 6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것. 하지만 생일 하루 전날 민서는 사라졌습니다. 민서야. 미화는 팔찌를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가은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전단지를 접던 작은 손, 입술을 깨무는 버릇. 저녁이 되자 또다시 약을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미화는 약봉지를 들여다봤죠. 병원 이름이 적힌 라벨이 어제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혼잣말을 하며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어김없이 머리가 무거워졌죠. 소파에 기대앉은 미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5살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전단지로 학을 접으며 웃는 아이. 하지만 손을 뻗으면 닿지 않았죠. 아이는 점점 멀어지고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미화는 헐떡이며 눈을 떴습니다. 거실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벽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4시간이나 잤다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세준이었죠. 이모님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졸았어. 내일 아침에 중요한 서류 결제가 있으신데 잊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미화는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일정란은 비어 있었죠. 분명 세준이 말한 결제건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는 걸 깜빡했나? 미화는 펜을 들어 내일 일정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미화는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람 속의 소녀 그림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죠. 테이블 위엔 낮에 주워온 전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접힌 종이배. 미화는 그 종이를 들어 완성시켰습니다. 작은 종이배 하나. 가은이가 만들다 만 것이었죠. 내일 또 오겠지. 침실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인지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죠.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새벽 4시 1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소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잠든 가은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남편 태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그때부터 이런 새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김밥 2줄을 쌌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가은이가 먹을 것이었죠. 냉장고엔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지만
아이 도시락만큼은 정성껏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가은이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6살이라기엔 작은 체구. 천식 때문에 또래보다 성장이 더뎠죠. 가은아, 오늘도 엄마랑 같이 갈래? 네.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소진은 딸의 옷을 갈아입히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깨워 데리고 다니는 게 맞는 일인지 매번 고민됐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댁과는 남편 사고 이후 연락이 끊겼고 친정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전 겨우 구한 일자리가 강남의 한 복합 건물 새벽 청소였습니다. 미화 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10층짜리 큰 건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층과 8층 관리사무소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엄마, 오늘도 종이 접어도 돼요? 가은이가 작은 가방에서 어제 모아둔 전단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건물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2025년 11월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건물에 도착한 시간은 5시 정각. 관리실에서 열쇠를 받아 청소도구를 꺼냈죠. 가은이는 늘 그랬듯 1층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진은 걸레질을 하면서도 계속 로비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가은이가 돌아다니거나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됐죠. 다행히 아이는 조용히 전단지만 접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일상이었지만 어제부터 조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건물주라는 할머니가 가은이 옆에 앉아있던 것이었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인. 처음엔 아이 때문에 뭐라 하실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은이가 종이 접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진은 2층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매일 아침 일찍 로비에 내려오실까? 건물주면 굳이 이런 시간에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청소를 하다가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잠시 쉬면서 가은이를 확인하러 내려갔죠. 로비에선 할머니가 가은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대화가 없었지만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였죠. 가은이는 종이약을 접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혹시 불편하게 했다면. 소진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네요. 미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뭔가 그리운 듯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풍경이 반복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내려와 가은이 옆에 앉았고 가은이는 전단지로 뭔가를 접었죠. 때로는 배를, 때로는 학을, 때로는 꽃을 만들었습니다. 소진은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그 둘이 신경 쓰였습니다. 가은이가 낯선 어른과 그렇게 편하게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이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소진은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끝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보니 가은이가 종이배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배 만들었어요. 가은이가 자랑스럽게 종이배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가벼운 종이배는 히터 바람을 타고 굴러갔습니다. 아, 내 배. 가은이가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화는 천천히 일어나 종이배를 주워들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화는 한참 동안 종이배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죠. 응, 괜찮아. 이거 참 잘 접었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는 것처럼 들렸죠. 소진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종이배 하나에 왜 저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실까? 미화는 종이배를 가은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딸도 이런 걸 좋아했어. 할머니도 딸이 있어요? 가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미화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있었어. 너처럼 예쁜 아이였는데.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소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에게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청소용품을 정리하던 소진은 관리소장과 마주쳤습니다. 40대 후반의 오영국은 늘 굳은 표정이었죠. 이소진 씨, 혹시 대표님이 불편해하시면 아이는 데려오지 마세요. 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괜찮다고. 그래도 조심하세요. 여기가 어떤 건물인지 아시잖아요. 형국의 말투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물러설 수 없었죠. 가은이를 맡길 곳도 없고 이 일자리를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가은이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죠. 때로는 할머니가 가은이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정확히 맞춰야 예쁜 학이 된단다. 와, 할머니는 진짜 잘하시네요. 둘의 대화를 들으며 소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가은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할머니가 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그리운 눈빛이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소진은 그 이름을 여러 번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건드리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아침 가은이가 평소보다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천식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가은아, 오늘은 집에 있을래? 아니요. 엄마랑 같이 갈래요. 소진은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흡입기를 챙기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건물로 향했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가은이를 보자마자 미화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죠. 오늘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조금 기침이 나올 뿐이에요. 가은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화는 가은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열은 없는데. 병원 가봤니? 네, 천식이 있어서 약 먹고 있어요. 소진이 대답하자 미화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천식이라니. 이런 새벽 공기가 안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혼자 둘 순 없으니까요. 소진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죠. 새벽 찬 공기와 먼지가 가은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미화는 한참 동안 가은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거기서 쉬게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패 끼칠 수 없어요. 소진은 손을 저었지만 미화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패라니요. 아이 건강이 먼저죠. 그날부터 가은이는 로비 대신 8층 사무실 한쪽에서 쉬게 됐습니다. 따뜻하고 공기도 깨끗한 곳이었죠. 소진은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훨씬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진은 집에서 가은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은아, 할머니 좋아? 네. 할머니는 따뜻해요. 따뜻해? 네. 손도 따뜻하고
목소리도 따뜻해요. 그리고 가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끔 슬퍼 보여요. 특히 저를 볼 때요. 6살 아이의 눈에도 그게 보였나 봅니다. 소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네. 네. 저 할머니한테 종이약 선물할 거예요. 그날 밤 가은이는 정성껏 종이약을 접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전단지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접었죠. 다음 날 아침 가은이는 종이약을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미화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종이약 하나였지만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화는 종이약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진은 생각했죠. 저 할머니에게도 우리처럼 그리운 누군가가 있구나.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소진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가은이를 데리러 갔죠. 사무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화가 가은이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건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죠. 가은이 또래로 보이는 그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가은이가 물었습니다. 미화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할머니 딸 민서야. 그 순간 미화의 입에서 그 이름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민서. 28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미화에게 매일 아침 로비로 내려가는 일은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죠. 가은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매일 다른 것을 접었지만 유독 종이배를 자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화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가은이는 이미 벤치에 앉아 전단지를 펼쳐놓고 있었죠. 아이의 작은 손이 종이를 접는 모습을 보면서 미화는 또다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큰 배 만들어요. 가은이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매일 만났지만 아이가 먼저 인사한 건 처음이었죠. 그래, 큰 배는 어떻게 만드는데? 미화가 아이 옆에 앉자 가은이는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접어야 해요. 그러면 사람도 태울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 가은이는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미화의 숨이 멎는 듯 했죠. 민서도 뭔가를 설명할 때 똑같이 고개를 기울이곤 했거든요. 할머니도 배 접을 줄 알아요? 가은이의 질문에 미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도 옛날에 많이 접었어. 누구랑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미화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우리 딸이랑, 민서라는 아이랑. 가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서는 어디 있어요? 멀리, 아주 멀리 갔어.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은이는 뭔가를 느꼈는지 더 묻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종이배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화는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은이의 왼쪽 귀 밑에 작은 점이 있었던 것이죠. 동그란 점 하나. 민서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미화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은이의 귀 밑을 만지려다가 급히 멈췄죠. 아이가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서. 미화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닮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소진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낸 것 같았죠. 가은아, 유치원 갈 시간이야. 소진이 다가오자
가은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늦으면 선생님이 걱정하셔. 가은이는 접던 종이배를 미화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미화는 종이배를 받아들며 아이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민서의 손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고마워.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가은이와 소진이 떠난 후 미화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죠. 이모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준이 서 있었죠.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너무 정주지 마세요. 왜? 아이가 뭘 잘못했니? 그게 아니라 이모님이 상처받으실까 봐요. 세준의 말투엔 걱정보다는 경계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서 사촌 생각나게 한다면서요. 관리소장한테 들었어요. 미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국 씨가 뭐라고 했는데? 이모님이 그 아이 보면서 옛날 생각하신다고, 걱정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세준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모, 민서 사촌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해. 미화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든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모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날 위한다면 간섭하지 마. 미화는 일어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세준이 뒤따라왔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는 않았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미화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죠. 민서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작은 신발 한 켤레, 낡은 인형 하나, 그리고 민서가 마지막으로 접었던 종이약. 미화는 그 종이약을 들어 가은이가 준 종이배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접는 방식이 놀랍도록 비슷했죠. 모서리를 맞추는 각도, 선을 접는 순서까지.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죠. 관리소장 형국이었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서류 결제 부탁드립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할게요. 전화를 끊고 미화는 다시 약을 먹을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약봉지를 들었지만 망설여졌죠. 요즘 들어 약을 먹을 때마다 머리가 더 흐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약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라벨이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죠. 글씨체인지 색깔인지 뭔가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화는 약을 먹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오늘 밤은 약 없이 지내보기로 했죠.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날 밤 미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28년 전 그날의 꿈이었죠. 백화점 장난감 코너.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민서가 사라졌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민서야, 민서야. 목이 터지도록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수색이 시작됐지만 민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꿈속에서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죠. 아이는 종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였지만 얼굴은 가은이었습니다. 미화가 손을 뻗자 아이는 점점 멀어졌죠. 가지마, 제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놀라운 건 오늘은 머리가 맑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약을 먹고 자면 아침까지 몽롱했는데 오늘은 달랐죠. 약을 먹지 않아서일까요?
미화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거실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죠. 바람 속의 소녀. 그림 속 소녀의 얼굴이 오늘따라 가은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민서처럼 보이기도 했죠. 둘이 겹쳐 보이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미화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죠. 자신이 가은이를 민서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28년 전 잃어버린 5살 아이가 30대 여성이 되어 돌아왔다니. 그것도 6살 딸을 데리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미화는 평소보다 일찍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가은이는 벌써 와 있었죠. 오늘은 엄마 없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화의 마음이 따뜻해졌죠.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엄마가 오늘 청소할 곳이 많대요. 가은이는 오늘도 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꽃이었죠. 할머니, 이거 받아요. 종이꽃을 내미는 가은이. 미화가 받아들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민서를 닮아 있었습니다. 미화는 참지 못하고 물었죠. 가은아, 너희 엄마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본 적 있니? 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없다고? 네. 5살 때까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 아팠대요. 미화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5살. 민서가 사라진 나이였죠. 그럼 엄마 부모님은? 몰라요. 엄마가 보육원에서 컸대요. 보육원. 그 단어가 미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 엄마 이름은 뭐야? 이소진이요. 이소진.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죠. 미화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안 됐으니까요. 그때 세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미화를 감시하러 온 것 같았죠. 이모님, 또 여기 계셨네요. 응. 산책 삼아 내려왔어. 세준의 시선이 가은이에게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애야, 엄마한테 가봐. 가은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미화가 말렸죠. 괜찮아. 가은아, 여기 있어도 돼. 이모님. 세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있다는 거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이사회. 미화는 캘린더에 그런 일정이 없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무슨 이사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기 이사회요. 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10시에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세준이 떠난 후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미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릿결이 손끝에 닿았죠. 소진이 청소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죠. 가은아, 가자. 엄마, 할머니가 꽃 예쁘다고 했어요. 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진이 미화에게 고개를 숙였죠. 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귀찮게 해서. 귀찮긴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미화의 진심이었습니다. 가은이를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미화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서랍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 그 안에서 민서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었죠. 약을 먹지 않으니 확실히 머리가 맑았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관리사무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국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낸 그는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진정제 성분이 들어간 흰색 알약. 혈압약과 모양이 똑같았죠. 형국은 약국 봉투에서 미화의 혈압약을 꺼내 진정제와 바꿔 넣었습니다. 잘하고 있나? 문을 열고 들어온 세준이 물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배송되는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모님 상태는 점점 몽롱해지고 계십니다. 며칠 전엔 이사회 일정도 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세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계속해. 한 달만 더 하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할 거야. 두 사람이 나간 후 아무도 그들의 대화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죠. 새벽 청소를 위해 일찍 출근한 소진이 복도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 미화는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죠.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혈압약이었죠. 미화는 습관적으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머리가 더욱 흐려졌습니다. 방금 전 생각했던 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죠. 미화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세준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온 건지 미화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세준아. 언제 왔니? 방금 전에 왔어요. 오늘 10시에 회의 있는 거 기억하세요? 회의라니. 미화는 캘린더를 봤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있었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분기 실적 보고회의요.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가요? 미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안개로 가득 찬 것 같았죠. 그래. 10시라고 했지?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세준의 표정엔 걱정과 계산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몽롱한 미화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회의실로 가는 길에 미화는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현기증이 났죠.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회계팀장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미화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뒤엉키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죠. 세준이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지? 자산운용 관련 서류예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을 들었던가요? 미화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서명했습니다.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미화는 다시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죠.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도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 미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얼굴은 자신의 것 같지 않았죠. 눈은 풀려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형국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저녁 약 시간입니다. 또 약이야? 네. 하루 2번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미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 의심할 여력도 없었죠. 약을 먹고 나자 더욱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화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진이요.
소진이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후 청소 시간이었죠. 새벽 근무 외에 오후 파트타임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후 근무 땐 건물주인 정미화가 거주하는 펜트하우스 내부 청소를 했습니다. 미화의 상태를 본 소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누가 봐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화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말투도 어눌했죠. 소진은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미화를 살폈습니다. 최근 들어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다니까. 미화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동작조차 느리고 부정확했죠.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던 소진이 테이블 위에 약봉지를 봤습니다. 평범한 약국 봉투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새벽에 들었던 세준과 형국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다는 말. 설마 할머니 약을 조작하는 건 아니겠지? 소진은 할머니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 모습. 평소에 당당하고 품이 있던 할머니와는 전혀 달랐죠. 밖으로 나온 소진은 복도에서 세준과 마주쳤습니다. 청소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세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모님 상태 어때요? 좀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래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네. 세준의 말투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진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미화는 악몽을 꿨습니다. 민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가은이가 울면서 도망가고 자신은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민서야, 가은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미화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오늘 낮에 서명했던 서류였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자산관리 권한의 상당 부분을 세준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화의 가슴이 철렁했죠. 이런 중요한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미화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죠. 자신의 기억도 판단력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죠. 약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지 미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화는 여전히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죠. 어제 저녁에 먹은 약 때문인지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거실로 나왔죠.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벽이 비어 있었죠. 미화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던 그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 속의 소녀. 28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 없는 그림이었죠. 어디 갔지? 미화는 휘청거리며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텅 빈 벽을 더듬었죠.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림이 없었습니다. 1997년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5살 민서와 함께 미술관에 갔던 날이었죠. 아이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 소녀가 저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웃고 있어요. 민서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리해서 그림을 샀죠. 그림을 집에 걸어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의 6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생일 하루 전날 민서가 사라졌죠. 백화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 후로 그림은 미화에게 딸과의 마지막 추억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림을 보며 민서를 떠올렸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림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안 돼. 민서 그림이. 미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약물 때문에 현실감이 없었지만 상실감은 뚜렷했죠.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사라진 건 아닐까? 미화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죠. 중요 서류들 사이에 있어야 할 벨벳 상자.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미화는 금고 안을 뒤졌습니다. 서류를 들춰내고 구석구석 살폈지만 상자는 없었죠. 그 상자 안에는 민서의 6번째 생일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손목에 맞춘 작은 진주 팔찌. 우리 민서가 더 반짝이는 아이가 되기리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민서는 생일 하루 전에 사라졌고 팔찌는 전해지지 못한 채 2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사라진 것이었죠. 이모님? 세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세준과 형국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그림이. 민서 그림이 없어졌어. 미화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약물로 흐린 정신 속에서도 슬픔은 선명했죠. 세준이 놀란 표정으로 거실로 갔습니다. 빈 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정말이네요. 도난당한 건가요? 형국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그 그림 가격이. 팔찌도 없어졌어. 민서 팔찌. 미화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세준이 전화기를 꺼냈지만 형국이 말렸습니다. 잠깐 먼저 출입 기록부터 확인해 봅시다. 두 사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화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죠. 약물 때문에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형국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뭐가? 어제 새벽 청소원 이소진 씨가 펜트하우스에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몽롱한 정신에도 충격이 전해졌죠. 소진 씨가? 왜? 그게 평소엔 9층까지만 청소하는데 어제는 10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세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상하네요. 허락도 없이 펜트하우스 10층엔 왜 올라왔을까요? 미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진이 그런 사람 같지 않았는데. 하지만 증거가 있다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CCTV는? 확인해 보니 그 시간대가 녹화가 안 됐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모든 게 소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약물로 흐린 머리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죠. 오후가 되어 소진이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불려온 소진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죠. 무슨 일이세요? 소진 씨, 어제 새벽에 펜트하우스 10층에 갔어요? 세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9층까지만 청소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록이 다 있어요. 형국이 출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저는 대표님의 그림과 진주 팔찌가 사라졌어요. 세준의 말에 소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당신이 들어간 시간에 사라진 거예요. 소진은 미화를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할머니, 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미화는 소진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너무 흐려서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죠. 증거는 분명했고 소진의 해명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소진이 울먹였습니다. 펜트하우스 10층엔 가본 적도 없고요.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부인하시나요? 형국의 차가운 말에 소진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돈이 필요했겠죠.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세준의 말에 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서의 물건들을 잃은 충격과 소진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였죠. 약물로 흐린 정신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게요. 미화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돌려줘야 해요. 저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소진의 외침이 사무소에 울렸습니다. 가은이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됐어요. 미화의 말에 소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했죠.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형국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소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화를 한번 보고는 나갔죠. 저는 정말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가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미화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계속 흐렸고 마음은 무거웠죠. 민서의 그림과 팔찌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믿었던 소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모든 게 뒤엉켜서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물에 취한 머리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미화는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지켜온 민서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 가은이도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은 흐려졌지만 상실감만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민서를 다시 잃은 것 같은 아픔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진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집에만 있었죠.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은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해고 사실을 적을 수도 없고 추천서를 받을 수도 없었죠. 무엇보다 도둑으로 몰린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은이는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엄마,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엄마. 6살 아이의 눈에도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게 보였죠. 엄마, 이제 할머니 안 만나?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그 건물에 안 가. 왜요?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소진은 딸을 안아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일 구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란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날 밤 가은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작은 손으로 이불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왜 우는지, 왜 할머니를 못 만나는지. 새벽 4시, 가은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울다가 지쳐 잠든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가은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가서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로, 엄마가 도둑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로.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은이는 용기를 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천식이 있었지만 차가운 공기는 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가은이는 멈추지 않았죠.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첫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예, 너 혼자니?
부모님은? 운전사 아저씨가 이상하게 봤지만 가은이는 당당했죠. 아저씨, 저 할머니 만나러 가요. 건물에 도착한 시간은 5시쯤이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죠. 가은이는 평소 앉던 벤치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죠. 차가운 공기와 먼지가 기관지를 자극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가은이는 벤치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야 했거든요. 엄마가 억울하다는 걸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났죠. 벽을 짚고 겨우 걸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가은이는 무서워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식 발작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흡입기도 없이 나온 게 문제였죠. 가은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작은 몸이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미화는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약물 때문에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아졌죠. 오늘도 민서를 찾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미화는 로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산책이라도 하면 머리가 맑아질까 싶어서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던 미화가 멈춰섰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뭔가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아이였습니다. 가은아. 미화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가은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미화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은이의 숨소리는 거칠고 약했습니다. 천식 발작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가은아, 정신 차려. 미화는 아이를 안고 로비로 뛰었습니다. 소파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죠. 119요? 여기 강남구. 아이가 쓰러졌어요. 천식 발작 같아요. 전화를 끊고 미화는 가은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간절히 불렀죠. 가은아, 조금만 참아. 구급차가 올 거야. 가은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미화를 봤죠. 할머니. 그래, 할머니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미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전 민서를 잃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아이를 부르며 울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가은이를 들것에 옮겼죠. 미화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아는 아이예요. 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소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잠에서 깬 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진 씨, 나예요. 가은이가 왜요? 가은아. 전화 너머로 소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집에 가은이가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천식 발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소진의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미화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가은이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주사를 맞으니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죠. 소진이 뛰어들어온 건 30분 후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왔더군요. 가은아, 우리 가은이. 소진은 딸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천식이 있는 아이에게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일은 없었어요. 소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어깨가 떨렸죠. 미화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약물로 흐린 정신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런 엄마가 도둑일 리 없다는 것. 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고 약하게 웃었죠. 엄마, 미안해요. 왜 나왔어? 왜 혼자 나왔어? 소진이 울며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엄마가 도둑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 말에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진의 울음소리만이 들렸죠. 엄마가 울어서 내가 할머니한테 말하면 다시 일할 수 있을까봐. 6살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새벽에 혼자 나선 작은 용기. 미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서를 잃었을 때의 아픔과 가은이를 보는 안타까움이 겹쳤죠. 그리고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소진이 범인일까? 이 아이의 엄마가 그런 사람일까? 약물로 흐려진 머리였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준과 형국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의 빠른 대응, 완벽한 증거들. 너무 매끄러웠던 것 아닐까요? 미화는 가은이의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쉬는 아이. 이 아이 때문에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진 씨, 미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안 가져갔어요? 소진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미화를 봤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펜트하우스 10층엔 정말 올라간 적도 없어요.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실로 옮겨진 가은이는 잠들었습니다. 소진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미화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미화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화는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펜트하우스를 서성였죠. 가은이의 작은 손, 숨을 몰아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매일 먹던 혈압약.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죠. 어제 가은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일까요? 머리가 조금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약봉지의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이름은 맞는데 뭔가 이상했죠.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색깔도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고요. 미화는 서랍을 뒤져 예전 약봉지를 찾았습니다. 하나씩 비교해 봤죠. 병원 로고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글자 간격도 다르고 종이 질감도 달랐죠. 이상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약물 때문에 몽롱했던 머리가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세준이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약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 세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빨리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준아, 이 약 봉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요? 세준이 다가와 약봉지를 받습니다.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요. 이모,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민한가?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준이 나간 후에도 계속 약봉지를 들여다봤죠. 점심 무렵 형국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약은 드셨나요? 왜 모두가 약에 대해 묻는 걸까요? 미화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화는 약을 먹지 않았죠. 대신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형국의 말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왜 안도하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니 확실히 달랐죠.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억도 선명해졌습니다. 미화는 서재로 가서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진이 펜트하우스에 갔다는 그날 새벽.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죠. 소진의 출입 시간이 새벽 3시. 하지만 소진은 늘 5시에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왜 2시간이나 일찍 왔을까요? 그리고 CCTV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시간대만 녹화가 안 되어 있었죠. 정확히 2시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시스템 오류라고 했지. 형국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류일까요? 너무 정확한 시간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를 갚겠다며 봉투를 들고 왔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미화는 소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둑일까요?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일하는 엄마가? 소진 씨, 그날 새벽 얘기 좀 다시 해봐요. 네. 출입 기록에 대해서요. 소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펜트하우스에 안 갔어요. 9층까지만 청소했어요. 3시에 출근했다고 기록되어 있던데? 아니에요. 저는 늘 5시에 와요. 3시는 너무 일러요.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진의 말이 더 믿을만했죠. 혹시 그날 이상한 일 없었어요? 소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출입 카드가 잠깐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고요? 네. 청소 카트에 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찾았죠. 30분쯤 후에 카트 밑에서 나왔어요. 미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군가 카드를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것일까요? 소진이 떠난 후 미화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약봉지의 이상함, CCTV 공백, 출입 기록의 모순, 모든 게 조작된 것 같았죠. 그날 밤 미화는 약을 먹는 척만 하고 뱉었습니다. 세준과 형국이 확인하러 올 때를 대비해서였죠. 실제로 형국이 저녁에 다시 왔습니다. 대표님, 약 드셨죠? 응, 먹었어. 약봉지 좀 봐도 될까요? 형국이 빈 약봉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형국이 나간 후 미화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화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약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준이 막았습니다. 이모, 어디 가세요? 병원에 좀.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신데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세준의 고집에 미화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오후에 가은이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많이 좋아져서 웃고 있었죠. 할머니, 가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종이배를 들고 있었죠. 이거 할머니 드릴 거예요. 미화는 종이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종이배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죠. 이 아이 때문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미화는 소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란 걸 알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많은 것이 전해졌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미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약을 먹지 않았다. 머리가 맑아지고 있다. 많은 것들이 조작됐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조심해야 한다. 세준과 형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을 것이다. 소진과 가은이를 위해서라도. 일기를 덮으며 미화는 가은이가 준 종이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종이배가 희망처럼 느껴졌죠. 창밖은 어두웠지만 미화의 마음속엔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냄새를 맡았고 조작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화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미화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익명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회계팀에서 일한다는 누군가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정 대표님이시죠?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림이 섞여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전화하신 분이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전화로는 위험해서요. 위험하다니. 미화는 긴장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지금 건물 1층 카페에 있습니다. 대표님이 내려오시면. 미화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보였죠. 회계팀 김서연 대리였습니다. 미화가 앉자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대표님, 제가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조심스럽게 건넸죠. 이걸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화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계 장부와 계약서들이었죠. 하나씩 읽어 내려가던 미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지보수 계약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청소용품 구매 내역도 실제보다 3배는 부풀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서류들엔 모두 형국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관리소장님이 특정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장세준 전무님도 연관되어 있어요. 미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보니 충격이 컸죠. 얼마나 오래전부터였나요? 제가 파악한 건 1년 전부터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1년. 미화가 약을 먹고 몽롱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최근에 일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심해졌다니? 청소원 이소진 씨 누명 사건 말입니다. 미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도 조작이었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입 기록이 조작됐어요. 제가 우연히 서버 로그를 확인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컴퓨터 로그 기록이었죠. 보세요. 원본 기록과 수정된 기록이 다릅니다. 누군가 소진 씨의 출입 시간을 조작했어요. 미화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소진의 실제 출입 시간은 5시였는데 3시로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는 관리소장 권한이었습니다. CCTV도요? 네.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복구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미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속인 걸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의 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분이요? 장 전무님이 후견인이 되면 대표님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미화는 며칠 전 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세준이 준비하고 있던 후견인 신청서. 그래서 날 미치게 만들려고.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서연이 주위를 다시 살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합니다. 들키면 위험해요. 잠깐만요. 이 서류들 원본이 있나요? 회사 서버에 백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삭제될 거예요. 복사해 둘 수 있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외부에 백업해뒀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내드릴게요. 서연이 떠난 후 미화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죠. 이제 확실했습니다. 세준과 형국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미화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믿을 만한 법무법인에 연락했죠. 긴급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사람을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화는 세준을 불렀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세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다정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가면으로 보였죠. 세준아, 회사 장부 좀 가져와봐. 장부요? 갑자기 왜? 세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은 정리 중이라. 지금 당장 가져와. 미화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준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모,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내 상태는 내가 알아. 장부 가져와. 세준이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1시간 후 외부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미화는 그들을 7층 회의실로 안내했죠. 모든 장부와 서버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감사가 시작되자 건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형국이 황급히 세준을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외부 감사팀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세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준은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삭제해야 할 파일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사팀이 서버를 봉쇄한 상태였거든요. 증거부터 없애야 해. 세준이 형국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버 접근이 차단됐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미화는 소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무슨? 당신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입 기록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소진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미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세준과 형국이 만든 거짓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감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일단 확인된 것만 해도 심각합니다. 횡령 규모가 수억에 달해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계좌 추적까지 하면 완벽할 겁니다.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진실을 밝히고 소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그리고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 그날 밤 세준과 형국은 급히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모가 눈치챈 건가? 세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감사를 시작하다니. 도망쳐야 할까? 그럼 더 의심받습니다. 일단 버텨봅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미화는 서재에 앉아 서연이 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부 제보자 덕분에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었죠. 이제 그 문 너머로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화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소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소진이에요. 오늘 가은이 천식 검사 결과 받으러 병원 가는데 소진의 목소리가 망설이듯 이어졌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계시면 가은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사실 미화가 며칠 전에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은이 병원에 가게 되면 꼭 연락해 달라고. 소진은 마지못해 전화한 것이었죠. 그럼요. 몇 시에 갈 건가요? 오후 2시에 예약되어 있어요. 미화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병원은 미화가 정기검진을 받는 곳이기도 했죠. 강남의 유명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소진과 가은이를 만났습니다. 가은이는 많이 좋아져서 밝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가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죠. 진료실로 들어가자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죠. 가은이 천식은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특히 어머니 쪽 유전자와 관련이 깊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미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정 대표님도 저희 병원 VIP시죠? 작년 정기검진 때 나온 결과인데요. 화면에는 미화의 검사 결과가 떴습니다. 대표님께서도 특이한 유전적 마커를 가지고 계십니다. HLA-B50이라는 희귀한 유형인데 한국인 중 0.1%만 가지고 있죠. 의사가 가은이의 결과와 비교해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가은이도 똑같은 마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연은 정말 드뭅니다. 미화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민서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도 이 희귀 마커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진이 미화의 얼굴을 봤습니다. 할머니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미화는 겨우 대답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희귀 마커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혹시 정밀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미화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가은이가 내 딸 민서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소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요? 28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 5살 때 실종됐죠.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은이만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어른들을 번갈아 봤죠.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미화와 소진은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죠. 검사 해보고 싶어요. 미화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죠. 미화와 가은, 그리고 소진 3사람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3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죠. 미화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만약 소진이 정말 민서라면 28년 만에 딸을 찾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소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이름은 이소진이었죠. 하지만 5살 이전 기억이 없다는 건 늘 의문이었습니다. 할머니, 가은이가 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미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세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미화는 오래된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민서의 5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민서예요. 소진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귀 밑에 작은 점, 살짝 기울인 고개, 환한 웃음. 가은이와 정말 닮아 있었죠. 저도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보육원에 들어온 후부터만 있죠. 소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살 때 큰 사고가 있었대요. 그때 기억을 잃었다고. 미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기가 너무 일치했죠. 그날 밤 미화는 펜트하우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서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은이와 비교해 봤습니다. 종이약을 들고 웃는 민서, 종이배를 접던 가은. 두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겹쳐 보였습니다. 정말일까? 미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라던 일이라 오히려 믿기 어려웠죠. 한편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팀이 계속 서류를 들춰내고 있었거든요. 세주는 형국을 급히 불러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끝났어. 횡령 증거가 다 나왔어.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형국이 불안해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사흘 후 새벽에 떠나자. 세준이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감사팀이 최종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빠져나가야 했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해외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체크했죠. 동남아 쪽 항공편 예약할게요. 형국이 서둘러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6시 반 인천발. 2명 다 1등석으로 끊어. 세준이 지시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해. 감사팀한테 최대한 협조하는 척해. 짐은요? 출발 전날 밤에 챙겨. 지금 움직이면 의심받아. 세준이 경고했습니다. 진주 팔찌랑 그림은요? 내가 가지고 있어. 공항에서 중국 바이어한테 넘기기로 했거든. 세준이 차량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를 열어 벨벳 상자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진주 팔찌가 그대로 들어 있었죠. 공항 면세 구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현금 거래로. 그림은요? 이미 운송업체 통해서 홍콩으로 보냈어. 팔찌만 직접 건네면 돼. 세준이 상자를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권은? 내 거는 있고 당신 것도 금고에 넣어뒀어. 형국이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사흘 후 새벽 4시에 여기서 만나. 그 전까진 평소처럼 행동해. 세준이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감사팀이 그때까지도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그래서 새벽이잖아. 그 시간엔 아무도 없어. 두 사람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세준은 펜트하우스 쪽을 힐끗 쳐다봤죠. 창문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화가 아직 깨어 있는 것 같았죠. 사흘만 더 버티면 돼. 세준은 중얼거리며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미화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면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28년을 기다린 답이 드디어 나오는 것이었죠. 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은을 재우고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미화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지난 30여 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세준과 형국은 겉으로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론 초조해하고 있었죠. 내일 새벽 출발이야. 세준이 형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국의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미화는 진주 팔찌가 들어있는 벨벳 상자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세준이 훔쳐가 이미 사라진 상자였죠. 민서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미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죠. 팔찌는 없어도 딸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주는 진주 팔찌가 든 벨벳 상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은 진주 팔찌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이것도 현금으로 바뀔 것입니다. 형국은 집에서 여권과 현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감사팀은 이미 그들의 도주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 금지 요청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미화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딸을 되찾을 수도, 모든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는 운명의 날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화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죠. 병원에서 오전 10시에 오라고 했지만 8시부터 펜트하우스를 서성였습니다. 소진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은을 유치원에 보낸 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상담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인사만 나눴죠. 담당 의사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소진 씨와 정미화 대표님의 친자 확률은 99.99%입니다. 미화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민서야. 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28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었죠. 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온기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죠. 엄마. 처음 입에 올린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미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진을 끌어안았죠.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은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오셨어요? 가은이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소진은 가은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미화는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죠. 소진아. 아니, 민서야.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지 않을래? 전화기 너머로 소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집이 넓어서 우리 셋이 지내기에 충분해. 가은이를 위한 방도 있고 너를 위한 방도 준비할 수 있어. 소진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28년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자신이 새벽마다 청소했던 건물의 주인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니. 미화의 간절함이 전화선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진은 가은과 함께 다시 펜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미화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가은아,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어. 소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가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야. 미화가 부드럽게 고쳐줬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가은의 순수한 질문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의 밝은 에너지가 어색한 분위기를 녹여냈죠. 엄마. 소진이 미화를 불렀습니다. 함께 살게요. 가은이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미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8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인천공항에서는 세준과 형국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몰래 빠져나가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죠. 장세준 씨, 오형국 씨, 횡령 및 배임, 약물 조작,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세준의 가방에서는 진주 팔찌가 발견되었죠. 법원은 두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세준은 징역 10년, 형국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빼돌린 회사 자금 20억 원도 전액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탐욕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세준이 재판장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은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죠. 미화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에게서 돌려받은 진주 팔찌였죠. 생일 파티가 끝난 저녁, 미화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은아, 할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상자를 열자 작은 진주 팔찌가 나왔습니다. 이건 원래 내 엄마를 위해 준비했던 거야.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전 내 엄마의 6번째 생일 선물로 만들었는데 그때 엄마를 잃어버렸어. 소진이 팔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팔찌는 그동안 너를 기다렸나 봐. 내 엄마를 거쳐서 내게 가는 운명이었던 거야. 미화가 가은의 작은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신기하게도 크기가 딱 맞았죠. 외할머니 정말 예뻐요. 가은이 팔찌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팔찌처럼 우리도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미화가 가은과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져 있던 시간은 28년이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 거야. 소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가은이 종이를 꺼내 학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어릴 때처럼 학 접어요. 완성된 종이학을 들어 올리자 마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것 같았죠. 정말 민서 어릴 때랑 똑같네. 미화가 감탄했습니다. 저녁 늦게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엄마,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소진이 물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희가 있으니까. 가은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요. 그럼 영원히 함께야. 미화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죠.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그림 속 소녀처럼. 미화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5살 민서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기억하는구나.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떠올라요.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은이 그 사이에서 까르르 웃었죠.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미화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가족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제 놓친 시간을 되찾을 거야. 소진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화가 설립한 한부모 가정 지원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죠. 가은은 좋은 병원에서 천식 치료를 받으며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외할머니, 종이배 만들어요. 가은이 색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래, 같이 만들자. 미화와 소진, 가은이 나란히 앉아 종이배를 접었습니다. 완성된 배들을 한강물에 띄워보냈죠. 우리 배가 어디까지 갈까? 바다까지 갈 거예요.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까? 당연하죠. 가족은 항상 돌아오니까요. 7살 아이의 말에 어른들이 놀랐습니다. 지혜로운 말이었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석양빛이 한강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죠. 이제 집에 가자. 미화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소진이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은은 앞서 뛰어가며 종이약을 날렸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28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때로는 잃어버림이 있어야 되찾음의 기쁨을 알게 되고 이별이 있어야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28년의 긴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고 진주 팔찌처럼 작고 소중한 인연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었죠.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세 사람의 가족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28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미화와 소진, 그리고 가은이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인생 사연이었습니다.